안녕하세요. 제이딕입니다. 3월 23일 목요일 밤 10시 1분 비트코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채널은 엘리엇 파동을 중심으로 캔들의 패턴과 모양을 살펴서 차트를 분석하고 공부하는 채널입니다. 먼저 비트코인이 이제 어제 꼭지를 따면서 내려왔죠. 이 모양을 보고서도 상승할 것이다 라고 희망을 하고 있는 거는 지금 우린 차트를 잘못 보고 있는 거죠. 우리 채널에서 이렇게 공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양을 보고도 어제 이 음봉을 보고도 야 상승할 것 같아 이렇게 말하는 거는 아무런 근거가 없고 차트를 잘못 보고 있는 거다. 설령 이게 이게 뭐라고 하죠? 이게 지금 꼭지를 땄잖아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이걸 보고 이 모양이 나왔는데 희망 회로를 돌리면서 막 이제 매수 뭐 이렇게 하는 거는 그냥 말 그대로 그냥 나 혼자 그냥 아무런 그 기준 없이 느낌만 가지고 하는 거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얘가 이 꼭지를 딴 이 모양이 이렇게 하락 장악형의 이 긴 음봉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10선 한번 찍고 올라가는 모양인데 그럼 얘가 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어떡하죠? 얘가 양봉으로 여기까지 장악해야 돼요. 이렇게 오늘 이렇게 이런 양봉이 나오지 않으면 얘는 조정이 나올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는 게 타당하겠죠? 그렇게 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근거가 없죠. 지금 연속적으로 내려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A, B, C 이렇게 내려올 수도 있다라는 거잖아요.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최대 얘기가 어디까지? 요 자리 돌파했던 25,262불 요 자리 있죠? 요 자리까지 조정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얘가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죠? 오늘이 중요해요. 오늘 결판 날 거예요. 얘가 이렇게 올라가서 일로 올라가든가 아니면 옆으로 계속 기든가 이렇게 기면서 이렇게 조정 모양 이렇게 깃발 모양의 이런 조정이 나오면은 한번 희망해 볼 수 있겠죠? 근데 얘가 음봉으로 전환하거나 20선이 깨지면 일단 5선이 깨졌잖아 얘가 그죠? 5선을 깨는 강한 장대 음봉이 나왔어. 더군다나 단기적으로 꼭지도 땄어. 이러면 이제 힘들죠. 그렇게 봐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비트코인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 여기까지 올라와야 된다. 그래서 얘가 얼마까지죠? 28,185불 28,185불을 내일 아침 9시까지 회복해야 돼요. 그래야 얘는 희망이 생겨. 근데 그렇지 않고 여기서 이제 이 정도로 끝나고 만약에 조금 더 밀리면서 돗질을 만들면 내일은 무조건 여기 시가에서 무조건 말아 올려야 돼요. 시가가 얼마죠? 오늘의 시가가 27,318불이었어요. 27,318불. 그죠? 여기서 무조건 말아 올려야 돼. 내일. 근데 그게 아니고 오늘 밤새 얘가 음봉을 하나 더 만들어. 그러면 이제 조정이 나온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래서 어디까지? 그럼 25,262불까지는 적어도 여기까지는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야 돼요. 그럼 여기 20선, 요게 좀 올라오겠죠? 그럼 이제 20선 한번 찍고, 그리고 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근데 너무 쫄 건 없다. 너무 쫄 건 없어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얘가 매수 타점이 언제였죠? 우리는 요 자리 1번, 그 다음에 여기 2번, 그죠? 그리고 여기 3번, 그죠? 그리고 여기까지 4번, 이렇게, 4번의 매수 타점을 이제 다 지났어요. 그 다음엔 어디야? 여기잖아요, 여기. 그죠? 여기 32K 지점. 여기에요, 그 다음은. 그래서 그 전에 여기도 있겠죠. 여기 요 자리까지 이렇게 있는데 아직 이 자리를 하려면 이제 올라가야지. 빵 치고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은 비트코인은 좀 지켜봐야겠죠. 오늘 밤새 어떻게 될지. 이제 또 저기 파월이 제가 요거 간략하게 이제 오늘 뉴스를 정리하자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연준은 0.25%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원래는 50bp 0.5를 올리려고 했죠. 그래서 연준이 4.75였어요. 4.75. 제가 이거 한번 볼까요?
이게 지금 여기 보면 연준의 지금 그 기준 그 금리가 요 4.58이죠. 그래서 4.75인데 이게 이제 실질 그 EFFR이라 그래서 여기 있죠. Effective Federal Fund Rate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요 EFFR 요걸 보면 요게 이제 그 기준 금리 실질 기준 금리의 어떤 지금 위치를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어찌됐거나 지금 연준이 지금 기준 금리가 얼마였죠? 4.7%였어요. 4.75%. 근데 여기서 이제 25를 더 올리겠다는 거거든요. 0.25를 더 올렸으니까 어떻게 돼? 이제 5%가 되는 거죠. 이제 기준 금리는 5%가 됐어요. 그러니까 드디어 이제 5짜리까지 온 거예요. 근데 이제 뭐 연내 뭐 한 번 더 0.25 정도 더 올린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과연 이 0.25를 올리고 있는 이유가 이 의미가 뭐였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보면 자 이제 금융업계에 종사하시는 사람들은 다 이제 볼멘 소리를 해요. 이거 지금 보니까 파월 의장 욕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파월 의장 욕을 많이 하고 있어. 왜 그렇죠? 너 너무 지금 막 말이 너무 다른데? 뭐 미국의 금융 시스템은 안전하다. 뭐 지금 뭐 경기는 뭐 아주 탄탄하다.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는데 뒤에서 네가 하는 그 조치를 보니까 그게 아닌데?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 못 믿겠는데? 뭐 이런 말을 이제 월가에 종사하시는 사람들이 이제 그 월가에 이런 금융업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파월 못 믿겠다. 이제 막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근데 당연히 금융업계에 있는 사람들은 파월뿐만 아니라 연준 의장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언제 좋아하죠? 막 돈 풀 때, 이럴 때나 좋아하지, 일반적으로는 연준에서 하는 모든 그런 것들을 금융업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좋아하지 않아요. 분명하게 뭔가 이렇게 해주고 막 이래야 되는데, 막 앞에서 이 말하고 뒤에 가서 막 이렇게 하면 되게 그런 거 싫어하거든요. 그게 이제 불확실성을 만드니까. 근데 오늘의 지금 나스닥도 그렇고 이렇게 어제 그 떡락을 했던 이유는 뭐냐? 옐런 장관 얘기가 나왔죠. 옐런 장관이 뭐 예금자 보호 다 해주겠다. 다 해주겠다. 뭐 이래 놓고, 국회 청문회 가서는 아니다. 다 해줄 수 없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이제 그게 불확실성을, 그 발언이 나오자마자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이 0.25 올린다 이 때는 그냥 아무렇지 않다가 옐런 장관의 그 발언이 나온 이후에 빠졌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냥 저희가 그냥 여러분들 혹시 이런 뉴스들 되게 막 좋아하고 이래서 저는 뭐 사실 이런 거 백날 얘기해봐야 얘네들은 그냥 초단기적인 현상에 대해서만 얘기하기 때문에 이게 뭐 이런 투자 시장에 큰 영향을 저는 못 미친다고 봐요. 그리고 그런 것들은 이미 시장에서 그런 정보들이 나돌기 시작하면서 막 차트가 움직이거든요, 미리. 그렇게 되기 때문에 저는 뭐 그런 거에 너무 큰 무게를 두지는 않지만 여러분들 궁금해 하시니까 그냥 제가 이렇게 간략하게 요거를 정리해 봤어요. 근데 중요한 거, 이제 그러면 0.25를 왜 올렸냐? 그럼 이제 요거를 제가 어떻게 설명을 해드릴까? 뭐 이렇게 고민하다가 예를 들어서 이제 아빠가 있어요. 아빠가 있고, 엄마가 있어요. 그리고 자식이 뭐 이제 자녀가 셋이 있죠. 큰딸, 큰딸 1번 딸이 있고, 둘째 딸이 있고, 셋째 딸이 있어요. 이렇게 있는데, 이제 첫째 딸은 이제 한 30살 가까이 됐고, 둘째 딸은 지금 한 고3? 이렇게 됐다고 하고, 세 번째 아들은 늦둥이야. 이제 초딩이야, 초딩. 이렇게 됐어요. 근데 이렇게 있는데, 아빠가 사업을 하고 계시다가, 사업이 지금 되게 좀 어려워졌어. 그래서 지금, 이거 뭔 소리 하냐고요? 잠깐만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아빠가 좀 사업을 하다가 좀 어려워졌어. 어려워졌는데 이제 이렇게 자녀들이 이렇게 다 있는데 아빠가 가족을 엄마하고 막 얘기하면서 이제 막 힘들어 막 그래서 우리 막 대출도 받아야 되고 나 지금 막 되게 힘들고 뭐 어쩌고 저쩌고 엄마하고 막 얘기는 할 수 있겠죠. 그죠? 이제 부부니까. 근데 이제 아빠가 셋을 다 불러놓고 야 이제 우리 망하게 생겼다 이제 아빠 되게 힘들다 야 죽겠다 막 이렇게 해버리면 이 아이들이 되게 불안해서 못 살겠죠. 그래서 아빠가 이 자녀들 특히나 이 고3에는 이걸 얘기하면 완전
짜증내겠죠?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초딩은 아무리 얘기해도 잘 못 알아들어. 그리고 이 큰딸은 이제 나이가 30이 됐으니 이제 좀 철이 들어갈 무렵이 되기 때문에 막 얘기하면 이제 걱정하고 하겠죠. 이 아빠는 어떻게 하겠어요? 힘든 얘기를 적당히 수위를 조절하면서 얘기하겠죠. 그러면 이 객관적인 어떤 제3자가 볼 때 이 아빠의 행동이 어때요? 이거 가만히 보니까 너 얘한테는 이 말하고 얘한테는 이 말하고 쟤한테는 이 말 하네? 뭐 이 제3자가 봤을 때 어때? 이거 되게 이상한 아빠인데? 이렇게 보겠죠. 그냥 객관적으로 보면. 그치만 이 사람도 아빠야. 그리고 이 사람도 아이가 셋이 있어. 근데 이 사람하고 똑같은 입장이면 이 사람의 아빠가 왜 이렇게 하는지 이해가 되겠죠. 근데 막 철부지야. 막 아무것도 몰라. 그냥 뭐 그냥 이제 고등학교 이제 1학년이야. 그럼 이 아빠가 좀 이상하게 볼 수도 있겠죠. 이 아빠가 누구냐? 이제 이게 저는 연준 의장이 이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봐요. 그리고 요 엄마는 누구였냐? 지금 보면 옐런 장관 같은 사람인 거죠. 그래서 금융업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하는 이런 말들이나 이런 걸 보면은 못 믿겠는데? 너는 왜 옛날에 그 버냉키도 연락에 욕먹고 그랬어요. 근데 어찌됐거나 근데 물론 우리 같은 이런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이런 투자 시장에 투자를 한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연준이 좀 돈도 좀 잘 풀고 막 이렇게 해주고 뭔가 이렇게 좀 이 투자 시장에 긍정적인 얘기를 해주면 좋겠죠. 그치만 이 0.25로 올렸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계속 그 차트로 봤잖아요. 장단기 금리 차도 봤죠. 지금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이 돼 있고 마이너스예요. 그렇죠? 근데 이 장단기 금리 차만 보자면은 지금 불황기에 접어들었는데 근데 불황기에 접어들었는데 뭐 PMI라든지 CPI라든지 이런 경기 지표, 수출 뭐 경기 지표 이런 걸 보니까 물가도 그렇고 인플레이션도 그렇고 여전히 또 괜찮아. 얘네들이 아직 얘네들이 꺾일 기세가 없어. 그래서 인플레이션은 계속 지금 4.5 이상 지금 계속 유지하면서 이렇게 꺾일 기세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가 막 이렇게 보니까 연준에서 보기에는 이거를 인플레이션이 안 꺾여.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금리 인하는커녕 지금 동결도 못하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또 장단기 금리 차가 일어나서 또 이제 문제가 있고 왜냐? 장단기 금리 차는 당연히 기준금리를 올리니까 올라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상황이야.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데 지금 그래도 이 인플레이션이 꺾이지 않는 걸 보니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근데 이 인플레이션은 왜 발생했죠? 인플레이션이 발생한 이유는 때문이었어요. 팬데믹. 예. 무슨 팬데믹?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갑자기 경기가 위기가 왔죠. 되게 좀 이대로 냅두면 안 되는데 이거 경기 침체 되겠는데 막 이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코로나 팬데믹 때. 그죠? 되게 특수한 위기 상황이었죠. 그래서 이때 무슨 일이 벌어졌죠? 사람들이 다 직장을 안 나와. 그리고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구인이 막 잘 안 돼. 예, 막 돈 막 더블로 주고 해도 잘 안 구해져. 뭐 그런 상황이었죠. 그리고 항구에서 그 컨테이너 이런 걸 옮기고 하는 이런 기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 안 와. 복귀를 안 해. 엔데믹이 됐다고 해도 막 그런 상황이야. 막 한참 그랬죠. 그런 상황이 계속 벌어지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죠. 그러다 보니까 막 경기가 잘 안 돌아가는 좀 위기 상황이 왔죠. 그래서 연준이 했던 게 뭐죠? 연준이 했던 게 양적 완화. 양적 완화를 했어요. 양적 완화. 그죠? 양적 완화는 뭐죠? 돈을 푸는 거야, 시중에. 시중에 돈을 막 풀어 제꼈어요. 어마어마하게 풀어 제꼈죠. 그 다음에 바이든이 이제 대통령이 되고 나서도 바이든이 엄청나게 또 돈을 추가적으로 풀었어요. 그러고 나니 이렇게 연금을 받고 이렇게 지금 돈을 혜택을 받은 사람들이 직장에 안 와도 보니까 괜찮은데? 뭐 이렇게 하면서 미리 조기 은퇴하는 사람들도 나오고 막 이런 상황들이 겹치고 그런데 여전히 사람은 잘 안 구해지고 막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서서 이제 코로나가 이제
끝나갈 무렵이 되니까 이제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해서 사람들이 이제 구인이 이제 막 여기에는 계속 왜냐하면 사람 잘 안 구해져. 뭐 그만두면 또 구해야 되고 그러니까 계속 여기에서 고용 지표가 좀 좋은 편이었죠. 특수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지나고 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죠? 갑자기 이게 인플레이션이 공급이 딸려. 당연히 사람들이 일을 안 하니까, 지금 복귀를 안 하니까 공급이 딸려. 수요보다 공급이 딸려.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 비트코인도 왜 그 반감기가 왜 생겨요? 채굴량이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평소보다 이 반감기 때는 채굴량이 떨어져서 수량이 100개이던 게 50개로 줄면 당연히 가치가 올라갈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공급이 수요를 못 쫓아가니까 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런 상황이 계속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이제 증가됐죠. 그러면서 또 중간에 또 어떤 변수가 있었죠?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의 전쟁이 있었죠. 그러고 나서 어떻게 돼? 유가가 막 흔들리기 시작해. 유가가 막 갑자기 올라가게 하면서 막 이제 변수들이 갑자기 막 생기면서 인플레이션이 더 올라가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인플레이션을 이제 꺾기 위해서 연준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 양적 완화를 이제 없애고 이제는 양적 축소를 하는 쪽으로 그래서 뭐 한 1년 전에 뭐 테이퍼링을 하니 많이 뭐 이러면서 테이퍼링은 뭐 그 수도꼭지를 잠근다는 의미라고 제가 설명드렸었죠. 이거 지금 멤버십에서 얘기했었나? 아무튼 근데 양적 축소가 되면서 어떻게 돼요? 연준이 이제 다시 돈을 이제 빌려줬던 거를 다시 갚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채권을 시장에 매도하면서 이제 돈을 다시 흡수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그러면서 돈이 이제 막 빨려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지금의 상황은 어떠냐? 이 돈이 제대로 잘 회수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 역대급. 그러니까 가장 좋은 게 뭐냐면 경기는 계속 좋은데 경기는 이렇게 상승하고 있는데 금리는 거의 제로야. 이러면 경기는 상승하고 있는데 금리는 제로 금리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투자 시장에서는 아주 최상의 어떤 그런 조합이거든요. 그래서 역대급의 어떤 그런 상승장이 나왔었죠. 그래서 이 투자 시장에 그래서 이렇게 위기 때는 돈 있는 사람들이 돈을 더 번다는 되게 참 아이러니. 리먼 사태 때도 그런 일이 있었죠. 막 손가락 잔치하고 난리 난다 그래서 막 비판도 많이 받고 했었죠. 네, 그런 것처럼 이렇게 투자 시장으로 흘러들어온 돈들이 쉽게 이쪽으로 다시 안 오는 거 아닌가. 뭐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옐런 장관도 그랬고 연준도 그렇고 되게 강성 발언을 하죠. 이번에 무슨 은행 파산 이럴 때 CS 은행도 그렇고 뭐 SVB 은행도 그렇고 이런 데서 얘기한 게 뭐였죠? 첫 번째로 주식 투자한 이 투자자들의 돈은 전혀 보호하지 않을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되게 강경한 얘기들이 계속 나왔죠. 그러므로 투자 시장에 들어간 돈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보전해 줄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발언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럼 뭐야? 지금 계속 끝까지 이제 그렇게 이쪽에 흘러 들어간 돈들을 쪼이겠다라는 어떤 그런 의미도 갖고 있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제가 보는 이 연준의 0.25의 금리 인상은 약간 그런 어떤 맥락에서 나온 어떤 조치가 아닌가. 왜냐하면 이렇게 지금 금융 시스템의 어떤 위기다 이런 말들이 막 나오고 하는데 그러면은 이제 연준에서도 뭐 동결을 한다거나 뭐 인하 얘기가 나오고 막 해야 되는데 그런 말들이 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인플레이션이 꺾이지 않고 있고 그런 상황이니 경기를 어떻게 해서든 이렇게 후려치는 한이 있더라도 지금 이거를 인플레이션을 꺾겠다는 의지가 있고 그 다음에 금융 이 시스템에 대해서도 뭐 선제적으로 빠르게 대응해서
투자 자산을 제외한 일단 예금 자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국가가 보전해 주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뭔가 이 시장을 뭐 안정감 있게 유지하려고 하는 뭐 그런 어떤 제스처를 취하고 있는 거 아닌가, 액션을 취하고 있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연준은 계속 금리를 빨리 내리거나 하진 않을 것 같다. 0.25를 더 올린다고 하고 있죠. 그래서 투자 시장에 있는 자금 같은 경우도 계속 쪼일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이 투자 업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연준의 어떤 이런 행보나 이런 게 아주 싫죠. 저도 뭐 별로 마음에 들진 않죠. 이렇게 계속 이렇게 하니까 뭐 계속 꼬라박고만 있으니까 힘들죠. 다들. 그래서 그러나 이런 시그널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뭐냐? 여전히 시장을 너무 막 희망적으로만 볼 필요도 없고 너무 또 비관적으로만 볼 필요도 없다. 왜냐? 연준이 여기에서 금리를 더 막 팍팍 올리고 막 이러면서 막 뭐 이 시스템이 막 위기가 오면서 막 여기저기 우후죽순 뭐가 이렇게 보물터 좀 터져 나오는데 막 마이웨이 이렇게 하기는 쉽지 않겠다. 그러므로 더 막 떡락을 하거나 이러지도 않겠지만 지금 확 이렇게 오르거나 그러지도 않을 것 같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시장은 그런 상황에 있으니 좀 뭐 인플레이션이 좀 꺾이고 금융 시스템도 좀 안정화되고 뭐 이렇게 돼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그렇게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좀 기다려볼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어서 도미너스 한번 볼게요. 도미너스는 어떻죠? 도미너스는 이제 흑산병이 나왔죠. 이제 꼭지를 한번 따고 흑산병으로 5선 깨고 내려왔고, 그럼 비트는 좀 빠질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도미가 이렇게 빠지는데 요 20선까지 내려올지는 아무도 모르죠. 도미가 이렇게 지금 내려오고 있는데 얘가 과연 이제 어떻게 될 거냐 하는 거죠. 이렇게 내려왔는데 여기 20선까지 이렇게 칠 것인가? 그런데 그러면 이제 어떻게 봐야 되죠? 얘가 이렇게 쭉 빠지는데 알트는 오른다. 이러면 이 빠지면서 알트는 이제 상승하는 장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얘가 이렇게 도미가 빠지는데 비트도 같이 쭉 빠져. 상대적으로 알트들보다 알트가 오르지도 못하고 얘 쭉 빠지고 알트도 빠져. 이러면 이제 별로 이게 완전히 조정이 끝내까지 기다려야겠죠.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보셔야 된다. 가장 베스트는 뭐죠? 얘가 이렇게 빠지면서 옆으로 기는 동안에 알트들이 좀 이렇게 올라와주는, 이렇게 되면 이제 긍정적인 시그널이 될 수 있겠죠. 그럼 알트가 한번 가겠구나,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일단 흑산병이 나왔고 요 10선 찍고 아니면 여기까지 내려오는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비트는 좀 빠질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지금은 비트 도미너스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스닥. 나스닥은 이걸 보면 이제 일봉상 보면 별로 좋은 모양이 아니죠. 우선도 깼고 꼭지 땄고 어떻게 되겠어요? 얘가 이제 여기에서 얘도 마찬가지로 비트코인과 똑같은 이제 지금 신세죠. 얘가 얼마죠? 여기에 시가인 12,742포인트 여기를 치고 올라오지 않는 한 지금 별로 안 좋을 거예요. 연속적으로 막 이렇게 나오면 얘는 상승보다 이제 단기적으로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지금 얘가 상승이 다시 되려면, 이 꼭지가 무효가 되려면 이렇게 아까 얘기한 이 자리까지 양봉을 세우면서 올라와야 돼요. 그래서 오늘 결판이 나겠다. 오늘 얘도 비트코인하고 같이 운명이 같다. 얘가 이렇게 연속적으로 쭉 빠지기 시작하면 연속적으로 좀 조정이 나오겠구나, 이렇게 보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잘 지켜보세요. 어떻게 움직일지 한번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코스피. 코스피는 일단 뭐 오늘 이 양봉이 어떻죠? 좋은 양봉이 나왔죠? 갭을 메꾸고 올라왔어. 그럼 내일 만약에 이제 양봉으로 하나 더 이렇게 말아 올리면 적산병으로 여기 241선을 뚫는 거니까
근래에 나온 거 중에 제일 괜찮은 모양인 거죠. 얘가 이 음봉보다 더 낮은 자리에서 말아 올렸고 흑산병 한번 나오고 그리고 나서 다시 양봉으로 이렇게 쫙 올라갔으니까 여기서 양봉 하나만 더 붙으면 좋겠다. 근데 얘는 일단 어찌됐거나 코스피는 여기 올라와야 돼. 여기를 돌파해야 여기까지 올라와서 이렇게 가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는 이도저도 아니다. 여기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주구장창 얘기하세요. 코스피는. 그래서 주식 갖고 계신 분들은 좀 관망하면서 좀 조금 더 인내하면서 기다려보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10년물 채권 뭐 이거 계속 체크하고 있는데 채권이 조금 올랐네요. 3.47 종가로 3.47 나왔네요. 그리고 뭐 2년물 채권도 뭐 조금 올랐겠죠. 지금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던데 얘는 더 빠졌네. 금리가 0.25 그래서 얘는 3.9 조금씩 이제 장단기 금리차가 조금 좁혀지면 좋겠죠. 그래서 장단기 금리차는 지금 조금 좁혀지고 있는 상황이다. 뭐 나쁘지 않은 거죠. 그렇게 되면. 그리고 달러 인덱스 한번 볼까요? 달러 인덱스는 쭉쭉쭉쭉 지금 쌍바닥 찍으러 내려오고 있죠. 뭐 요거 그쵸? 여기까지 한번 찍으러 내려온다 생각하고 있으면 돼요. 이렇게 연속적으로 쭉 빠지고 있으니까 여기까지 한번 찍어야 다시 올라가는 시도하겠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환율 환율도 지금 빠지네요. 환율도 지금 빠지고 있네. 환율도 지금 얼마까지 내려왔죠? 1276 종가로 1282원 1282원까지 내려왔네요. ABC로 내려오고 있는 거라고 봐야겠죠. 얘가 여기까지 내려올지, 지금 얘는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내려올지, 여기까지 내려올지 몰라요. 아니면 여기 이제 60선이 있는데, 이 자리까지 지킬지. 일단은 얘도 지켜봐야 되겠다. 근데 지금 상황을 보면, 120선이 240선을 데드크로스 하는 중이라, 환율은 조금 빠질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가, 국제 유가, 바닥을 치고 올라오고 있네요. 이거 지켜봐야겠네요. 이것도 유가가 여전히 얘는 바닥권에 머물러 있으니까 아직 큰 뭐 영향은 못 끼칠 것 같아요. 이 정도로 보고 지수는 주요 지수 비트코인하고 주요 지수는 이 정도로 해서 마무리하고 이어서 알트코인들 한번 보겠습니다.